지금 이 순간 궁극의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금, 그러니까 XAU의 1온스당 가격이요. 10만 3천 달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숫자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궁극의 위험 자산의 대명사인 비트코인 1개의 가격 역시 정확히 10만 3천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 그 숫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게 진짜 기묘하네요. 그러니까요. 극단적인 안전과 극단적인 위험이 완벽하게 같은 숫자를 가리키면서 동반 상승하는 이 기묘한 현상. 청취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체해볼 2026 3월 26일자 글로벌 시황 장전 브리핑의 숨겨진 얼굴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방대한 데이터랑 뉴스 헤드라인 속에서 그 표면적인 등락을 넘어서 시장의 진짜 맥락을 읽어내는 이번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금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그 숫자들의 기묘한 일치가요. 사실 오늘 브리핑 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테마이기도 합니다. 아, 전체를 관통한다. 네, 지금 제 뒤로 붉고 푸른 숫자들이 막 명멸하는 전 세계 주가 차트,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표시된 세계 지도가 띄어져 있는데요. 네, 복잡하네요 아주. 겉으로만 보면 시장은 그 중동 지역의 휴전 기대감이라는 어떤 평화의 내러티브에 환호하면서 꽤 안정적인 상승 기류를 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다들 안도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하지만 그 깊은 속을 뜯어보면 글로벌 자본들이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아주 팽팽하고 거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국내 증시 데이터부터 하나씩 짚어보면서 그 줄다리기의 실체를 확인해보죠. 자료를 보면 오늘 코스피는 5,642.21, 코스닥은 1,159.55로 전일 대비 0%, 즉 변동 없이 마감했습니다. 네, 완전 보합권이었죠. 숫자로만 보면 그냥 숨고르기 장세 같잖아요. 근데 이 0%라는 결과값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전날 벌어진 일들을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엄청난 매수세가 있었죠. 맞아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무려 2조 3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코스피 5,600선을 단숨에 끌어올렸고요. 코스닥도 3% 이상 급등시켰거든요. 네, 중동 휴전 기대감이 작용했다고는 하지만요. 근데 저는 브리핑 자료에 인용된 중앙일보의 기사 제목이 현 상황을 더 정확히 짚고 있다고 봅니다. 뉴욕 증시 오르면 코스피 오른다. 이젠 모른다. 과거의 커플링 공식이 명백하게 깨지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은 그 지점이 바로 국내 증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단서라는 겁니다. 아, 단소요? 어떤 의미죠?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이 2조 3천억 원이라는 자체적인 수급 엔진을 가동해서 5,600선을 회복했다는 것. 이건 단순한 반등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외부에 거시적인 훈풍이 없었는데도요? 그렇죠. 훈풍 없이도 국내 기관들이 밸류에이션 매력을 찾아서 아주 공격적으로 자금을 집행했다는 뜻이니까요.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든 생각은요. 과거에는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라는 앞사람이 끄는 그 2인승 자전거의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지금은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려는 시도 같다는 겁니다. 아, 2인승 자전거 비유 아주 좋네요. 앞사람이 랠리에 지쳐서 페달 밟기를 딱 멈췄는데 뒷자리에 있던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독자적인 모터를 달고 앞으로 막 치고 나가는 형국이랄까요? 네, 독자 생존의 모터죠. 하지만 의문인 건 과연 이 독자적인 모터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미국 시장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면서까지 이 5,600선이라는 거대한 방어선을 지켜낼 펀더멘털이 지금 우리 시장에 진짜 있는 걸까요? 국내 기관들이 일방향으로 자금을 밀어넣은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나요? 네, 첫째는 아까 언급하신 중동 갈등 종결에 대한 기대감이 그 하방 리스크, 즉 바닥을 단단하게 다져주었다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아, 더 이상은 안 빠지겠구나 하는 심리.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글로벌 자금이 일제히 미국에만 몰리던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있었잖아요. 네네, 엄청났죠. 그게 이제 임계점에 달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던 국내 대형주들로 키맞추기 성격의 순환매가 유입된 것이죠. 그럼 이게 계속 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홀로서기가 추세로 완전히 굳어지려면 기관의 매수세가 단기적인 차익 실현용이 아니라 펀더멘털 개선을 동단한 장기 자금이어야만 합니다. 단기 테마가 아니어야 한다는 거군요. 네, 결국 5,600선 안착의 진짜 시험대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기대감을 넘어서 실제 협상 타결이라는 팩트로 전환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결국 기대감으로 끌어올린 지수라면 그 팩트가 확인되는 순간 차익 매물이 막 쏟아질 리스크도 함께 안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시선을 글로벌 증시로 돌려서 과연 해외 시장은 어떤 논리로 움직이고 있는지 브리핑 자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나스닥은 21,761.89로 0.17% 상승했고요. 세부적으로 기술주들이 0.8%에서 1% 수준의 랠리를 보였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죠. 일본 니케이 225는 1.30%, 유럽 닥스는 0.80% 상승하면서 표면적으로는 글로벌 동반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국내 뉴스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미국 증시 상장 추진에 착수했다는 굵직한 소식도 있었고요. 맞아요. 아주 큰 이슈였죠. 근데 여기서 조선일보의 기사 헤드라인이 또 한 번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끝나더라도 에브리싱 랠리로 돌아가긴 어려울 것. 그 헤드라인 저도 봤습니다. 저는 이 기사의 논리가 꽤 흥미롭더군요. 보통 전쟁이라는 거대한 악재가 소멸하면 짓눌려 있던 전 세계 증시가 일제히 다 같이 오르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렇죠. 평화가 오면 축포를 쏴야죠. 제 해석으로는 이미 시장이 몇 주 전부터 평화협상이라는 루머를 핑계로 단물을 다 빨아먹었고 이제는 랠리를 이어갈 핑계가 아니라 오히려 수익을 실현할 명분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시장의 선반영 메커니즘을 정확히 관통하는 시각입니다. 아, 이미 가격에 다 들어있다. 네, 이미 시장 참여자들의 포트폴리오에는 종전이라는 이벤트가 상당 부분 가격으로 매겨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스에 팔라는 격언이 100% 적용되는 전형적인 국면이죠. 그럼 종전 이후에는 뭐가 시장을 이끌까요? 더 본질적인 이유는 거시경제의 체질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시절에 경험했던 중앙은행이 막 무한정 본을 풀어서 모든 자산의 가격을 멱살 잡고 끌어올리던 유동성 장세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Everything 랠리의 시대가 끝났다. 네, 이제 시장은 넘치는 돈으로 모든 것을 사는 게 아니라요. 제한된 유동성을 가장 확실한 성장성을 가진 것으로 아주 압축해서 밀어넣고 있습니다. 유동성의 파티가 끝났으니 이제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다는 거군요. 자료에서 SK 하이닉스의 미국 상장 추진 뉴스를 꽤 비중 있게 다룬 것도 결국 같은 맥락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단순히 자금을 조달하려고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멀티플의 재평가를 위한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이거든요. 멀티플의 재평가요? 네, 한국 증시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래도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 갇혀서 평가를 받지만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순간 글로벌 AI 인프라의 핵심 밸류체인으로 직접 편입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는 물이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인덱스 펀드나 AI ETF의 자금들이 직접 유입되면서 받는 프리미엄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즉, 시장 전체가 다 같이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가 실종된 자리를 이렇게 글로벌 패러다임의 최전선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하는 개별 기업들의 종목 장세가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확실한 모멘텀이 없으면 도태되는 진짜 냉혹한 시장이네요. 맞습니다. 아주 냉혹하죠. 자, 주식시장의 이런 치열한 옥석 가리기를 확인했다면 이제 오늘 브리핑 자료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기묘한 모순이 숨어있는 FICC, 즉 채권, 외환, 상품 시장 동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나옵니다. 네, 오프닝에서 언급하셨던 그 수치들이죠. 맞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던졌던 바로 그 수치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자료를 한번 보세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4.35%로 5bp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은 5.3원 하락해서 1,445원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워낙 강세 흐름이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0.5포인트 하락하며 유로 강세, 달러 약세 흐름을 명확히 했죠. 이 달러 약세의 흐름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극단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놀라운 우연의 일치 말이죠. 네, 금 가격은 18달러 상승해서 10만 3천 달러, 비트코인 역시 1240달러 급등하면서 똑같이 10만 3천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이 두 자산의 가격이 완벽히 일치했다는 건 단순한 우연을 넘어서 현재 거시경제의 극심한 분열증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완벽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분열증이요? 저는 이 상황이 마치 경마장에서 어떤 투자자가 두 마리의 말에 동시에 전 재산을 베팅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두 마리의 동시 베팅이요? 네, 한 마리는 절대 죽지 않는 튼튼한 장수말인 금이고요. 다른 한 마리는
미친 듯이 질주하는 야생마인 비트코인인 거죠. 아, 비유가 기가 막히네요. 성향이 완전히 다른 두 말에 동시에 베팅한다는 건 결국 그 경기가 열리는 경마장 자체를 믿지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이건 마치 한여름 해변에서 비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로 태닝을 하는 것처럼 모순적인 상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비유를 현재의 거시지표에 대입해보면 인과관계가 아주 선명해집니다. 경마장 자체를 못 믿는다는 게 핵심이군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금과 비트코인을 동시에 밀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기저요인은 달러의 구조적 약세입니다. 달러를 못 믿겠다 이거죠. 브리핑에 나타난 달러 인덱스의 하락과 원달러 환율의 1,445원 진입이 이를 증명하잖아요. 달러라는 종이 화폐의 구매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니까 대안 자산들로 막 돈이 몰리는 겁니다. 금도 대안, 비트코인도 대안. 하지만 흥미로운 건 이 두 자산을 사들이는 주체들의 의도가 완벽하게 엇갈려 있다는 점입니다. 의도가 엇갈려 있다고요? 둘 다 달러 약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닌가요? 큰 틀에서는 그렇지만 세부적인 동의는 완전 다릅니다. 지금 금을 10만 3천 달러까지 밀어올린 주포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국보폰트들입니다. 덩치 큰 기관들이군요. 네, 이들은 중동 사태의 불씨나 여전히 끈적한 인플레이션 압력 같은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전통적인 해지 수단으로 금을 매집하고 있는 거고요. 철저한 방어형 자금이죠. 반면에 비트코인으로 유입되는 자금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개로 한 기관과 개인의 위험 선호 자금입니다. 리스크 온 국면이군요. 전쟁도 끝나가고 유동성도 어느 정도 돌아올 테니 가장 탄력성이 높은 자산에 베팅하자는 아주 공격적인 베팅이죠. 한쪽은 방어, 한쪽은 공격. 즉 시장은 지금 닥쳐올 거대한 위기를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그 위기 속에서 튀어나올 유동성의 랠리를 놓칠까 봐 두려워하는 포모 증후군을 동시에 앓고 있는 겁니다. 위기에 대한 공포와 기회를 놓칠 것에 대한 공포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참으로 모순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시장의 모습이네요. 네, 사람 심리가 그대로 반영된 거죠. 그래서 브리핑 자료로 핵심 관전 포인트에 제시된 전략이 원화롱 달러 쇼츠였군요. 달러의 구조적 약세가 진행되고 있고 금과 비트코인 등 대체 자산이 상승하는 국면이라면 신흥국 통화 중에서도 수출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오를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렇죠.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논리적 접근이 유효하다는 뜻이겠죠? 청취자 여러분도 이 전략의 배경을 이제 정확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정확한 도출입니다. 환율 1,445원이라는 레벨이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현재의 달러 약세 압력과 국내 증시로 유입되는 2조 원대의 기관 수급을 감안할 때요. 네. 워낙 강세 쪽으로의 방향성에 베팅하는 것이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 높은 전략이라고 오늘 자료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시장의 이러한 복잡한 심리와 수급 상황을 파악했다면 이제 투자자로서 당장 눈앞에 닥친 일정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가 남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브리핑 마지막에 담긴 주간 증시 캘린더를 한번 보죠. 당장 오늘 3월 26일에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고요. 3월 31일에는 미국 졸츠 구인 이직 보고서, 4월 1일에는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 발표가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네, 고용지표 슈퍼 위크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고용이 강력하면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리고 고금리가 길어지면 미래 가치를 땡겨 쓰는 나스닥 기술주들이 타격을 받는다는 건 이제 시장의 상식이잖아요. 네, 공식처럼 되어버렸죠. 제가 여기서 주문하고 싶은 건 방향이 아니라 임계점입니다. 나스닥이 이미 21,700선을 넘어선 이 팽팽한 상황에서 과연 이 고용 지표들이 시장 컨센서스를 얼마나 벗어나야 혹은 어떤 형태의 미스매치를 보여야 진짜 기술주 투매로 이어지는 발작 버튼이 눌리게 될까요? 아주 중요한 실전적인 고민입니다. 지금 나스닥 21,700선이라는 밸류에이션은요. 이른바 골디락스 시나리오가 선반영된 가격입니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 말이죠. 네, 경기는 적당하고 고용은 적당히 둔화되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완벽한 환경이 반영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지표의 작은 일탈에도 비대칭적인 반응을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비대칭적인 반응이요? 예를 들어 졸츠 구인 건수가 예상치보다 살짝만 높게 나와도요. 시장은 이를 단순한 고용 호조가 아니라 AI 사이클의 멀티플 축소라는 거대한 리스크로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꽉 차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기대감이 뒤로 밀리는 순간
고공행진 중인 기술주들이 가장 먼저 차익 실현의 타깃이 되는 구조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지표가 잘 나와도 문제, 못 나오면 경기 침체 우려로 문제라는 진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장세라는 뜻이군요. 네,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오늘 일정 중에는 별표가 크게 쳐진 이벤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입니다. 아, 큰 이벤트죠.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금융시장 관점에서는 이 연설 자체가 엄청난 변동성의 재료가 될 텐데요. 브리핑 자료에서는 이 이벤트를 고용지표만큼이나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가진 파급력은요, 지표의 변동성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섹터 중심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타겟이 명확하니까요. 즉각적으로 글로벌 물류 비용과 수입 물가를 자극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게 됩니다. 그럼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방금 우리가 논의했던 금리 인하 시나리오는 완전히 꼬이게 되고요. 그 파도는 정확히 나스닥 기술주들과 국내 수출 중심 대형주들, 특히 반도체나 자동차 섹터의 밸류에이션을 직격하게 됩니다. 파급 효과가 엄청나네요. 네, 단순히 변동성이 커진다 수준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자금의 이동 경로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촉매제인 셈입니다. 오늘 장전 브리핑 자료 하나에 담긴 텍스트들을 이렇게 쭉 캐치해보니까 수면 아래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자본의 수싸움이 정말 선명하게 보이네요. 네, 정말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죠. 코스피 5,600선에서 벌어지는 국내 기관들의 고군분투와 미국 증시 디커플링, 에브리싱 랠리의 환상이 깨진 자리에서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벌이는 AI 프리미엄 확보 전쟁, 네. 그리고 달러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낳은 금과 비트코인의 10만 3천 달러 동반 상승이라는 거시적 모순까지, 여기에 고용지표와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라는 단기 변동성 폭탄들이 막 째깍거리고 있는 주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분석이 여러 지표들의 인과관계를 꽤 논리적으로 잘 풀어냈는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브리핑 자료 구석에 아주 조용히 숨어있던 설명하기 힘든 모순적인 팩트 하나를 여러분의 사고 실험을 위해 던지고 싶습니다. 오, 저희가 놓친 데이터가 있었나요? 어떤 모순입니까? 자료의 유럽 증시 섹션을 면밀히 살펴보시면요. 오늘 유럽 시장을 1% 가까이 상승시킨 1등 공신이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평화가 오면 시장은 보통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문맥을 조금 더 따라가서 오늘 시장을 주도하며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섹터가 어디인지 확인해보면요. 바로 방산주입니다. 네, 방산주요? 네, 평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기대감으로 지수가 오르는데 정작 랠리를 주도하는 건 무기를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라는 겁니다. 세상에, 평화를 기대하면서 무기 공장의 주식을 막 사들인다. 와, 거대한 자본주의의 아이러니네요. 그렇습니다. 만약 시장의 표면적 내러티브대로 중동과 유럽에 정말로 동시다발적인 평화가 찾아온다면 지금 잔뜩 프리미엄이 낀 이 방산주들의 거품이 일시에 꺼지면서 시장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2차 충격을 가져오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면 대중들은 그저 평화라는 뉴스 헤드라인에 취해 있지만 거대 자본을 굴리는 스마트 머니들은 이미 평화협상 이후에 전개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신냉전이나 더 깊은 안보 위기를 선반영해서 조용히 베팅을 옮기고 있는 걸까요? 인간이 가진 평화에 대한 갈망이랑 그 위기 상황에서조차 아주 냉혹하게 수익을 추구하는 자본의 본성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네요. 네, 소름 돋는 포인트죠. 과연 이 모순된 방산주의 랠리 뒤에 숨겨진 자본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요? 이 도발적인 질문에 대한 답, 그리고 내일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결단은 오늘도 정보의 격전지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실 청취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데이터 이면의 진실을 스스로 한번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일도 시장의 뻔한 뉴스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통찰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